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1권의 4강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파인만은 물리학자가 에너지 보존과 가역적 과정이라는 기초 개념에서 어떤 그러니까 그 수식을 주는 자연 법칙이죠. 정량적 자연 법칙을 구해내는 과정을 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 강의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인터넷에서 이 파인만 강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단순히 물리학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반 물리책을 처음 부분을 다시 읽음으로써 어떤 물리학적 사고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파이만의 물리학 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강의에서 파이만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자는 추상적 원리에서부터 정량적 법칙을 논증해낼 수 있다. 이 파이만 강의는 앞에 1, 2, 3장도 마찬가지지만 아직은 물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초중고등학교 물리학을 배우신 분들은 사실은 읽어보면 뭐 이렇게 뭔가를 배우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다 아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위치 에너지는 무게에다가 높이를 곱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중학생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식을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결론에 어떻게 도달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안다는 게 정확히 그 논리적 과정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형태를 가지는 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결론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공식에 이르는 방식은 지금 파인만이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물리학자의 사고방식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그리고 이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그 파인만이 에너지라는 개념에서 설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물론 물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이죠. 실제로 이 에너지라는 것이 현대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토마스 영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세기나 13세기 뭐 뉴턴 시대에도 에너지는 정확히 말해서 그런 말 쓰지도 않았지만 비슷한 말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포인트는 에너지가 추상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드리면 우리는 물질은 실질이라고 생각하죠. 에너지는 추상이고. 근데 물질이라는 게 말하자면 원자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물리학에서는 입자하고 반입자가 합쳐지면 이것이 순수한 에너지인 전자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입자와 반입자가 실질인데 그게 합쳐지면 에너지가 되는 것이 현대과학입니다. 과연 물질이 추상적일까요? 에너지가 추상적일까요? 현대물리학에서는 사실은 다 모든 것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할 때 가장 기초 개념을 쌓아갈 때 원자가 에너지보다 더 실질적이고 에너지는 만들어진 추상적 관념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인만은 물리학을 에너지에서부터 설명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실질이라고 시작해 놓고 거기서부터 다른 개념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물리학 책을 보면 다른 역학책, 지금 고전 역학책을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역사적인 전통에 따라서 뉴턴의 운동 법칙, 힘 같은 것의 개념으로 물리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에너지 개념이 유도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물리학자 란다우라는 사람이 쓴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라그랑지안이라고 불리는,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양에서부터 또 고전역학을 전개하거든요. 그래서 출발점은 여러 가지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파인만이 여기서 에너지라는 것을 먼저 얘기했다는 것은 에너지라는 개념이 물리학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제 파인만이 생각했다라는 잠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무엇인가?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아시죠? 자연에는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이 양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그 합을 구하면 언제나 보존된다. 이런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보존 법칙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구슬 안에 깨지지 않는 구슬이 있다고 생각하면 상자 안에 구슬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상자에 있는 구슬의 수는 변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도 비슷하게 세상에는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에너지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생겨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하나의 그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역적 과정, 가역적 기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기계인데 이 기계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깨뜨리지 않고 되돌릴 수 있는 기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 옆에서 보여주는 저울 같은 걸 생각한다면 이 저울의 한쪽에는 세 개의 사각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의 사각형이 있죠. 그래서 하나가 하나를 올릴 때 다시 에너지를 바꾸지 않고도 오르고 내리고를 에너지 보존 법칙을 깨뜨리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역적 기계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만 반드시 이렇게 지뢰이기만 해서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블랙박스를 가질 수 있고 이 블랙박스 안에서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사각형 하나가 1만큼 내려갈 때 반대쪽에서 사각형 3개를 어느 정도 올려주는 그런 가역적 기계가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가역적 기계라는 것이 합쳐지면 왜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게 곱하기 높이라는 양으로 주어지는가? 왜 이런 양이 보존되는가? 그 파이만이 설명하는 내용을 쫓아가 보면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 밑에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있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걸 천천히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가역적 기계는 에너지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그림의 맨 왼쪽 같은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바퀴 삥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에너지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라는 점을 이용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쪽에 이제 그 사각형 하나가 있고 이쪽에 사각형 3개가 있는데 이게 무게가 3배라면 이쪽이 하나를 내리면, 그러니까 사각형 하나가 내려가면 삼각형은 3분의 1만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일 수 있죠. 그러면은 한 바퀴 돌 때마다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무한대로 나오니까 에너지 보존이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에너지 보존 때문에 그럴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해서 그것이 보존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뭐냐? 무게 곱하기 높이다. 그래서 이 사각형 하나,
사각형 하나가 1만큼 내려오면 사각형 3개는 3분의 1만큼 밖에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이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가 가역적 기계 같은 어떤 관념적인 얘기로부터 구체적으로 무게 곱하기 높이라는 위치 에너지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파인만이 이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한가요? 아니면 너무 당연한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이라든지 그런 가속도라든지 그런 개념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고 어떤 높이를 바꿔주는 그런 가역적 기계라는 것이 있으면 그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무게 곱하기 높이로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논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물리학자의 대표적 사고방식이다라고 파인만이 그의 책의 초반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런 물리학자의 사고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면 몇 가지 자명한 특징이 있죠. 하나는 논리적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주 간결한 설명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주로 물리학의 언어가 수학이기 때문입니다. 수학은 논리적이고 수학은 가장 간결한 설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수학에서든 방금 파인만이 한 것처럼 어떤 공리에서 정리로 논리적인 전개를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장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간결한 설명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가 바뀌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설명이 단순하니까 말하자면 내가 여기서 이걸 바꾸면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그 물리적 법칙을 찾아내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설명이 복잡하면은 우리가 어떤 걸 봐도 이게 이론이 틀린 건지 맞는 건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는 논리적이고 간결한 설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학적 사고가 언제나 좋지만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제일 간결한 설명이 언제나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느끼죠. 이해하기 어려워. 근데 물리학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간결한 설명이 되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설명은 그게 가장 쉽지는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차이점이 바로 물리학과 문학의 차이죠. 문학은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제일 간결하게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문학은 이해하기 쉬운데 물리학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이런 물리학과 문학은 서로 뭐가 나쁘다기보다는 이런 장단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학은 정확히 말해서 시작점이 없지만 물리학에서는 논리적인 전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객관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완결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무시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중에 빅뱅 이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물리학자 셀던이 나옵니다. 이 셀던이 이 바보 같은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바보 같은 행동들이 바로 물리학자의 행동이거든요. 누가 셀던한테 뭘 물어봅니다. 물리학을 물어보면 셀던은 맨 처음에 항상 똑같이 대답하거든요. 3,000 years ago. 그러니까 3,000년 전에 그 어떤 얘기부터 항상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물어보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다 무시하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3,000 years ago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물리학적 사고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설명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뭘 질문하냐에 상관없이 제로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때는 오히려 느리게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또 이 간결한 설명이라는 게 가지는 문제가, 수학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이 수학을 길게 계산하다 보면 내가 100줄에 걸쳐서 혹은 심지어는 1000줄에 걸쳐서 계산을 했어도
중간에서 한 번만 계산을 틀리면 그 계산은 다 쓸모없고 이 뒤에 계산은 다 틀린 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간결한 설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간에서 한 번만 잘못된 스텝을 밟아도 그 결과가 완전히 무의미해지고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도 과학은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이유는 과학에서는 실험에 의해서 검증을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를 다시 따라가면서 반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리학이 굉장히 성공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리학자의 사고방식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실험에 의해서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이 사고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오히려 너무 그 간결한 사고는 큰 실수를 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적 사고는 물리학의 법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고 물리학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 엄청난 검증을 하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물리학자의 사고를 쫓아가면 바로 앞에서 보여준 어떤 그 빅뱅 시오리에 나오는 쉘던처럼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파인만 물리학 강의 1권의 4강 에너지 보존을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어떤 물리학적 사고의 특징, 장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